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드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3.1운동의 전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바로 그 3.1운동의 전개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을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과 해외 사람들까지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독립운동을 벌여나가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희망의 끈이 오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의 결과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바로 우리나라의 독립 전체를 일괄해서 하나의 조직체에서 하나의 정부로서 이제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가면서도 당시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게 되었을 때 파리 강화회의라고 하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을 종전하는 이제 협상이 있었었는데 이 조약에 우리나라가 정부로서 참여해가지고 거기에서 외교로서 독립을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 독립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다 해서 1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에서부터 계속해서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에서는요, 3.1운동 전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는요 연해주 지역에는 대한국민의회, 연해주 지역에는 대한국민의회가 있었습니다. 이쪽 지역에 이미 정부 비슷한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한성정부가 이때 당시에 만들어집니다.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중국의 상하이 지역, 바로 이 중국의 상하이 지역에, 이때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즉,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닙니다. 그 전 단계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됐었어요. 즉, 이 지역에, 여러분 혹시 전 시간 때 배워서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바로, 김규식 선생이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건 당의 대표로서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됐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민족 자결주의 나오고 그 다음에 3.1운동 일어나고 뭐 이런 사태가 벌이게 되니까 이때 당시에 아예 이 하나의 나라로서 바로 파리 강화회의의 조약국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었던 신한청년당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서 하나의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해주 지역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정부로서 두 군데가 갑자기 생겨나게 된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들은 이제 정부 조직을 하나로 만들자라고 하는 논의를 열심히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서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당시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그런 정부의 경우에는요, 중국의 만주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지지도 같이 받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연해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상하이 지역에 있었던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자기네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재 이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임시정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상하이 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상하이 지역에 있는 대표자들은 바로 이 연해주 지역에 같이 합류해서 여기에서 바로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가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에 비교해서 봤을 때 상하이 지역에서는요,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상하이 지역에 있었던 이분들이 위치했던 곳은 바로 중국 정부가 외국 정부들에게 땅을 빌려줬었던 조계지였단 말입니다. 이 조계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 정부조차도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찰력 같은 것을 동원해가지고서 함부로 체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됐던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일제가 만주 지역에는 마음대로 쳐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상하이 지역에는 절대 쳐들어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전 세계의 각국들이 많이 파견했었던 외교관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자, 그랬었기 때문에 바로 이때 당시에 이 상하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외교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자고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세계 제1차 대전을 종정하는
파리 강화 회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정부를 빨리 구성해가지고서 바로 파리 강화 회의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바로 외국의 공사관들과 외교관들을 전부 다 설득시켜가지고 거기서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는 외국의 외교관들을 만날 수 있는 겨를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쪽에서는 외교관들을 만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정부를 여기다 만들고서 외교에다가 주력을 해가지고서 독립을 추구하는 것을 주장을 해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서로가 존재 이유가 분명히 있고 서로의 유리한 점을 내놓고서 서로 이제 논의를 하게 됐었던 것인데, 이때 갑자기 어떤 게 벌어지냐면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안에서 13개의 도, 그때 당시 13개의 도라고 볼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 이 13개의 도의 대표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서 우리나라 전역의 대표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서 한성정부라고 하는 정부를 이때 당시에 만들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단지가 서울 시내에서 막 뿌려졌어요. 근데 일제는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죠. 정부가 일단 무슨 소리가 일제가 지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그 정부의 실체가 없어요. 거기서 대통령으로 이제 최고 우두머리를 꼽았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각 지역의 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하나의 자리를 전부 다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긴 한데, 문제는 정작 그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서로 이제 연락이 지속적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우리 정부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정부들 전부 다는 다 같이 당시에 유명한 우리나라의 명망가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전부 다 골라가지고서 자기네 정부들을 구성하겠다고 선포만 한 상태였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한성정부가 짱 등장하니까 갑자기 이 양쪽에선 전부 다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당시 연해주 지역에 있던 그런 우리나라의 대한국민의회가 아무리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던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지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이것 해봤자 몇십만, 한 100만 많아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한성정부의 경우에는 바로 우리나라 전체의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서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그 대한국민의회가 정부로서 정통성이 좀 밀리게 된 겁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상하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상하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한성정부의 총재로서 바로 이제 활동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바로 전 국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었던 한성정부는 바로 이 상하이 임시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상하이와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바로 각각의 임시정부들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까지 만들었었던 모든 정부들 전부 다 해체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예 이 한성정부가 어차피 가장 정통성이 있으니까 이걸 계승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한성정부를 구성한다고 해가지고서 나왔었던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부의 주요 관리로서 구성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도 있었고 듣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고 아주 골치가 아팠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정통성이 가장 높았던 것은 바로 한성정부였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서로 논의를 하다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 같이 상하이 정부와 그 다음에 연해주의 정부는 전부 다 같이 해체하자. 그리고 한성정부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이 한성정부가 우리나라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적혀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하이에 와가지고서 일본의 간섭 없이 여기다 정부를 구성해가지고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때 당시에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바로 이 상하이 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바로 같이 가담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물론 이 연해주 쪽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이 만주 각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개의 무장 단체들은 스스로 상하이 지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자 자칭 자기네들끼리 전부 다 여러 개의 군대, 독립군들을 많이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부의 독립군이다, 광복군이다라고 스스로 칭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상하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모든 정부들이 전부 다 하나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실제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던 가장 큰 이유, 즉 상하이 지역에다가 정부를 위치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에 가망성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파리 강화회의에 참여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독립 문제를 상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바로 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하이에다가 옮겨놓은 다음에 당시에 임시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을 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갑자기 왜 난데없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느냐? 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죠, 그렇죠? 이분이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바로 미국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먹히려고 할 때에 미국이 바로 우리나라를 구원을 해달라고 하는 밀서에서 파견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은 미국 쪽에서 이것을 거부하게 되자 이승만은 아예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요, 장윤환, 그 다음에 전명훈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왔었던 스티븐슨을 쏴 죽였었던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 이 미국 지역에서 가장 이름이 높았던 사람이 바로 이 이승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이승만은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서 꽤 많은 공부를 해나갔고 나중에 와서 우리나라 제1호 박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 바로 이분들의 그 전명훈, 장윤환 이분들의 변호를 맡기려고 했었었는데 이때 당시 이승만 선생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폭력을 사용해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는 변호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어요. 약간 좀 비정한 그런 측면도 있었다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때 당시에 바로 여러분 혹시 기억날까요? 민족 자결주의를 재창했었던 미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기억날까요? 바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죠, 그렇죠? 근데 그 윌슨 대통령이 알고 봤더니 당시에 이 이승만 대통령, 나중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되는 이분의 대학교 교수님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의 제자가 지금 현재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름을 좀 날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 그 제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바로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인 윌슨 대통령이 바로 파리 강화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장을 그 다음에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당시에 대통령으로 임명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해주 지역에서는 나중에 사회주의자 쪽으로 흘러가게 되셨던 국무총리로 있었던 바로 이 이동희 선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그 대한민국 시대 때 군인이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때 당시에 국무총리로서 임명되고 나머지 모든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서 당시에 나왔었던 그때 당시에 근대적인 그런 법의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고민해가지고서 정부의 시스템을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헌법도 제정을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그 헌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지금부터 우리는 절대로 왕정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시에 우리나라에 남아있었던 이제 조선 왕조의 왕족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때 당시에 민주공화제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정 정부가 실제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본격적으로 정부로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 주요 활동으로서 여러 가지 조직망들을 되게 많이 만들게 돼요.
3.1운동이 터졌잖아요. 3.1운동이 터지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전역에서 바로 일제에 대한 저항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제는 우리나라 전역에 대한 통제력이 굉장히 좀 많이 약화가 되는 건 사안이었었습니다. 자, 근데 바로 그 틈을 이때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노렸던 거예요. 즉, 여기 나와 있다시피 비밀행정기구로서 연통제라고 하는 조직을 이때 당시에 만듭니다. 즉, 이 연통제는 만주 지역에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일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한반도의 북부 지역까지, 심지어 일부 서울 지역까지도 이 연통제 조직망이 뻗쳤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조직망이 굉장히 방대했어요. 이 조직망은 당연히 그 조직을 이루는 우두머리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비밀 조직으로서 만들어진 건 형태입니다. 그리고 조직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자금을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일제 모르게 몰래 세금을 걷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세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교통국 같은 걸 통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그런 돈들이 옮겨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이 교통국은 바로 이런 통신, 정보, 그다음에 독립운동 자금 같은 것을 모집하는 업무를 실제로 담당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북부 지역까지도 통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각보다도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돈이 모이면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활동 자금이 많이 모이게 될 것이고, 활동 자금이 많이 모이게 된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가 바로 일본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많이 키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바로 이러한 조직망으로서 연통제와 그 다음에 교통국,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될 임시정부의 조직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을 해요. 자,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임시정부는 실제로 나중에 이제 연통제가 무너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로 독립운동 자금은 필요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국내외 우리나라의 교포들과 그 다음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당신에게 돈을 빌립니다라고 하는 바로 일종의 증서를 이때 당시에 만들게 됐었어요. 바로 여러분들 프린트 8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독립공채라고 보이고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독립공채를 잔뜩 만들어 가지고서 이것을 돈 주고 사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 돈을 갚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전부 다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본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임시정부와 같은 그런 정부가 발행했었던 바로 공채를 누가 사겠습니까? 산 사람이죠. 누굴까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교포였던 겁니다. 왜? 교포들은 그걸 왜 샀을까요? 바로 우리나라가 독립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이것이 팔리게 됐었거든요. 다른 말로는 이제 애국공채라고도 얘기해요. 실제로 선생님도 최근에 한번 찾아보기도 했는데, 이 독립공채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바로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 독립공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부에게 내가 독립공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딱 보여주기만 하면은 바로 거기에 적혀 있는 금액에 따라서 계산을 해가지고서 실제로 보상금을 주기도 합니다. 현재도. 결과적으로는 임시정부의 그런 약속을 우리나라 정부가 지키게 된 거죠. 여러분들. 그런 측면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다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의료품 같은 것을 많이 모금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임시정부가 바로 가장 주력했었던 분야가 바로 외교였었잖아요.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니까. 그런데 때마침 우리나라의 어느 쪽에선 되게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던 신한청년단이 바로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를 파견했다고 했었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김규식. 네, 이 분이 파견된 상태에서 신한청년단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됐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다른 모든 임시정부를 다 통합을 해가지고서 새로운 또 다른 형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바로 새롭게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예 파리로 파견되어 있었던 이 김규식 선생을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냥 간 김에. 그렇게 되게 되면서 이 김규식 선생에게 파리 위원부 같은 그런 그 지역에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외교 조직을 실제로 위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김규식 선생을 통해 가지고서 파리 강화에 의해 독립청원서를 실제로 제출해요. 그리고 이 파리위원부가 이때 당시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김규식이 바로 거기에서 활동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승만 선생이에요. 이승만 선생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당신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상하이로 와주시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이승만 선생이 안 와요. 자기는 외교 활동에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자기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그것이 상하이보다 훨씬 더 외교에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명목하에 이때 당시 이승만 선생이 계속해서 미국에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져 가지고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독립운동과 관련된 결정사항 같은 것들을 미국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직접 또 가가지고서, 혹은 전화 연락도 하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은, 바로 가가지고서 그래서 허락받고 와가지고 또 결제하고, 자, 독립운동 하는 것도 바빠 죽게 한다고 언제 가서 허락받으러 가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되게 골치가 아팠는데, 이승만 선생이 끝까지 오지 않는데,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인데 이 이승만 선생의 휘하에 아무런 조직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울며 겨자 먹고 이때 당시에 이승만 선생을 위해서 바로 미국에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직체라고 볼 수 있었던 구미위원부라고 하는 단체를 실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엔 무장활동이었습니다. 이 무장활동은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1920년대 당시 때 바로 일제에 저항했었던 무장단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도 할 거긴 한데요. 그런데 실제로 만주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무장단체들이 실제로 만들어졌는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 무장단체들을 전부 다 하나로 규합할 수 있는 존재가 그다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딱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게 되자, 그러자 많은 무장단체들은 스스로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무장단체가 되겠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가 되겠다고 스스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스스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가 되겠다고 오는 그런 군인들을 막을 임시정부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에게 임시정부의 타이틀을 붙여줘서 활동하게 하려고 한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바로 그들을 통제한다고 하는 뭔가의 그런 징표라든가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조직체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 만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먼저 만주에다가 실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군단에 볼 수 있는 광복군 사령부라든가 광복군 총영이라든가 같은 그런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광복군 사령부나 광복군 총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임시정부의 군인이다라고, 군대다라고 선언했었던 그런 군대들 경우에는 이 조직 이외에도 따로 군무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 조직에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개의 독립군들을 바로 이 군무부 휘하에 있는 군대 실제적으로 배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서 활동을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문화활동입니다. 문화활동 부분에서는요, 바로 독립신문을 발행합니다. 즉, 서재필의 독립협회의 독립신문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때 당시 이 독립신문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던 사람은 3.1운동의 독립선언문을 만들었었던 우리나라 3대 천재 중에 한 명이라 불렸었던, 하지만 나중에 친일파로 전락하는 이광수 선생이 이 만주로 건너가가지고서 임시정부에서 바로 이 독립신문을 스스로 발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서 이 독립신문을 통해 가지고서 이 독립전쟁 당시 때에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전쟁의 양상이라든가 독립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국제 정세가 어떻다든가와 같은 여러 가지 신문의 내용들을 실제로 발간해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최대한 알리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최대한 알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즉, 한계죠. 네 번째 한계. 자, 일제 탄압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일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가서 대한민국 안에, 즉 한반도 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직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챈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즉 일본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있었던 연통제 조직을 하나둘씩 전부 다 캐내가지고서 사실상 연통제 조직을 와해시켜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연통제가 와해가 되게 되면서 교통부도 같이 붕괴가 되게 됐던 것이죠. 사실상 그렇게 되면서 임시정부의 조직이 되게 많이 쪼그라들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던 게 뭡니까? 바로 외교였었죠. 처음에 상하이 지역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하려고 했었고,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대한국민의회, 여기는 무장 독립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전부 다 상하이 임시정부로 같이 통합이 되게 되면서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방법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독립청원서를 제출을 하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활발하게 외교 활동을 벌였었지만, 사실은 이 세계 제1차 대전 자체가 먼저 발달했던 제국주의를 뒤따라오던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더 뺏으려고 일으켰던 전쟁이 바로 세계 1차 대전이다 보니까, 그리고 승리는 먼저 발달했던 제국주의 국가들이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바로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후발 제국주의 국가들, 독일과 같은 그런 나라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식민지들을 빼앗거나 빼앗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식민지 전부 다 독립시켜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후발 제국주의 국가들의 힘을 굉장히 약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독립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었겠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외교 활동을 통한 바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었던 모습들이 사실상 거의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어느 정도 인정해줬던 나라는 한 중국 정도? 이 정도는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때 당시에 전혀 인정을 해주지 않았었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사실상 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자체는 거의 실패가 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되게 머쓱해지게 됐던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상하이 지역에 있었던 외교를 통한 독립을 주장했었던 세력들. 이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주장했었던 독립운동의 방식이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말을 별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때 당시에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무장 독립을 주장했었던, 무장 투쟁을 통한 독립을 주장했었던 세력의 경우에는 임시정부의 성격을 외교 독립이 아니고 무장 독립 투쟁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게 돼요.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됐었느냐?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를 통한 독립을 포기하지 않았었던 상하이 중심의 바로 기존에 있었던 옛날 임시정부의 세력들은 신한청년단의 세력이죠. 바로 이때 당시에 무장 독립 투쟁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가가지고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알아챈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었던 자신의 스승이었었죠. 바로 윌슨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청원하는 청원서를 보냈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 청원서의 내용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조선의 인민들, 백성들은 정말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의 통치가 너무 잔악하므로 미국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좀 도와주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당신들이 생각했을 때 충분히 독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국민의 수준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일본에게서부터는 빼내주세요. 대신에 미국이 주도하는 당시에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만들어졌던 국제회의가 있었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UN, 국제연합의 전신이라 볼 수 있는 국제연맹입니다. 즉 국제연맹이 주도를 해가지고서 우리나라를 몇십 년 동안 좀 대신 통치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국제연맹이 주도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수준을 좀 높여주세요. 높여주시게 된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수준이 높여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이 봤을 때 합리적인 것 같으세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으세요? 뭐 생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 불렸었던 당시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이었던 단재 신채화 선생은 이승만 선생을 엄청나게 욕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완용은 나라 팔아먹은 놈이고 바로 이승만은 없는 나라 팔아먹은 놈이라고 막 욕을 해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 실제로 국제연맹에게 우리나라를 위임해서 통치해달라. 위임 통치론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인데요. 위임해서 통치하라고 하는 그 얘기는 지금 당장은 국제연맹이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나라를 일본의 손아귀에서부터 뺏어 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국제연맹을 구성하는 국가들 전부 다가 제국주의 국가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에서 전 세계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국제연맹이 요구하는 수준이 엄청나게 높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그 수준이 국제연맹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영원히 독립도 못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했었던 위인통치 청원,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막 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때 당시 이 신채호 선생과 같은 분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임시정부가 앞으로 독립운동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가지고서 한번 치열하게 논의해보자 라고 해가지고서 이른바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실제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각 지역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의견을 갖고 있는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여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민대표회의 쪽에서는요,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을 잘라버립니다. 바로 제대로 된 대통령으로 선발되고 나서도 임시정부에 와가지고서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 같은 거 거의 하지도 않고 전부 다 맨날 미국으로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활동만 맨날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껏 한다고 하는 활동이 우리나라를 국제연맹의 식민지로 만들어달라 뭐 이런 식의 청원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승만 선생을 잘라버려요. 이승만 선생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이 잘린 것을 일단 막으려고 미국에서부터 바로 상하이로 오거든요. 이승만 선생이 이 상하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거 잘려가지고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선생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우리나라가 실제로 독립할 때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명함을 맨날 파고서 바로 미국 정관계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외교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국민대표회의를 통해 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은 논의가 벌어졌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났었지만은 그 논의는 크게 보면 두 개가 됐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파입니다. 즉 기존에 만들어졌었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든 시스템은 완전히 다 붕괴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외교를 중심으로 했었던 바로 독립운동의 방향도 전부 다 실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그냥 확실히 다 싹 다 바꿔버리자.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소련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 임시정부에게 소련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예전에 선생님은 얘기했었잖아요.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피해 압박 민족들이요. 당신들이 제국주의 국가들에게서부터 독립하는 것을 우리 소련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대신 공산주의 국가 만들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하나의 방향으로서 바로 소련의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거기로 옮겨가자고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제와 총칼을 들고 싸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때 당시에 경론이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막 펼쳐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 반대로 이번에는 개조파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이 개조파라고 하는 세력은 실제로 임시정부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그동안 활동하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좀 잘못된 활동을 한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에 외교 활동도 실패했으니까 좀 한계의 기존의 독립운동의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던 것은 사실이긴 하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정 정부를 이렇게 쉽게 무너뜨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떠나거나 하지 말자. 대신에 기존에 있었던 이 임시정부를 좀 개조를 하자라고 하는 그 논의를 통해 가지고서 양쪽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거든요. 몇 날 며칠 동안 계속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결과적인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러자
이때 당시에 이 창조파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임시정부는 우리들의 대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임시정부를 실제로 떠나요. 떠나가지고 자신들만의 바로 창조파 정부를 실제로 만들어가지고서 소련 땅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당시에 이 소련이 일본하고 갑자기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소련으로 들어가서 활약을 하려고 한다면 소련과 일본이 사이가 나빠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련이 갑자기 일본과 사이가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 단체 때문에 바로 이 일본과 사이가 나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소련의 국익에 굉장히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되냐? 소련이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창조파에 해당하는 새로운 임시정부를 조직했었던 세력들에게 그 조직을 해체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창조파의 임시정부는 사라지게 되었죠. 문제는 남은 분들입니다. 이 남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떠났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있었던 이 임시정부 조직에 남아있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임시정부 가망이 없다고 하면서 임시정부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떠나게 됐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나중에 가서는 이 임시정부 조직을 구성했던 세력 자체는요 굉장히 그 숫자가 축소하게 돼요. 어느 정도냐면 보통 정부에는 각 부의 장관과 차관 같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각 부의 장관과 차관조차도 임명하지 못할 정도로 그 인원수가 엄청나게 축소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시정부가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셨던 분이 계셨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김구 선생님입니다. 이 김구 선생님과 그 다음에 이시영 선생님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계속해서 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했었던 독립운동을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 7페이지 보도록 하세요. 자,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다. 1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에서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까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배경예선이야 별표 1개. 3.1운동 전후로 성립된 동감 1번 연해주에다 박스 대한국민의회 밑줄 쳐주세요. 연해주에는 대한국민의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 지역에서는 한성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상하이 지역에서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듭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후의 임시정부하고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다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자, 일제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않고 동남 1번 바로 외교에 편리한 상하이에 수립을 하게 됩니다. 동남 2번 임시 대통령으로서 이승만 선생을 이때 당시에 임명하죠. 그리고 국무총리로서는 이동희 선생을 임명합니다. 동남 3번에서는요 바로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뉘어지는 바로 삼권 분립의 원칙에 기초해가지고서 헌법을 실제로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임시의정원, 그 다음에 법원, 그 다음에 국무원이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 있겠죠. 임시의정원은 국회고, 법원은 사법부고, 그 다음에 국무원은 행정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4번. 그리고 민주공화제 정부를 채택하게 되었으니 이것에 따라서 밑줄 치겠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빈칸을 읽겠습니다. 민주공화정 정부 수립. 거기까지 밑줄 쫙 칩니다. 다음 페이지는 넘깁니다. 자, 주요 활동에서는요 별표 2개. 조직망의 구축에서 군자금 모금과 국내 독립운동 지도를 위해서 동남 1번 연통제 비밀행정기구를 만듭니다. 연통제 기억해줘야 됩니다. 자, 동남이 2번 교통국은 바로 통신, 정보, 독립운동 자금 모집 관련 업무 같은 것을 담당하게 했고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 1개 반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게 되었으니 동남 1번. 자, 빈칸 읽겠습니다. 독립공채, 다른 말로는 애국공채라고도 합니다. 동남 2번 의연금 모금. 그 다음에 별표 1개 반 다음 줄에 외교활동에서는요 동남 1번 파리에 파견된 김규식을 통해서 파리 강화회의
이거에 따라서 독립청원서를 이때 당시에 제출했었고요. 동그라미 2번 파리위원부 김규식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바로 구미위원부를 조직합니다. 이승만 선생을 중심으로 활약하게 했었습니다. 무장활동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만주에 직할군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광복군 총영. 하지만 실질적인 군대는요. 동그라미 2번 군무부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있었던 독립군들이 진짜 군대입니다. 바로 그래서 국무부를 설치하여 산하의 기존 독립군 편제를 했었으니 대표적으로 북로군정서, 그 다음에 서로군정서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기다 설치했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활동에서는요, 발표한 게 독립신문, 빈칸 읽겠습니다. 독립신문 발행, 거기까지 밑줄 치고요. 자, 그 다음에 한계예산의 별표 2개. 동그라미 1번 일제의 탄압으로 연통제와 교통국이 붕괴가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외교 활동의 성과가 미흡했다는 문제가 있었죠. 동그라미 3번 독립운동의 방법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자, 빈칸 읽겠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임시정부에 나아갈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이제 커다랗게 열렸던 회의가 국민대표회의였었는데요.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합의가 실패로 가게 되면서 그 결과 분열이 되게 됩니다. 국민대표회의 개최로 합의 시도가 실패하여 분열이 쫙 지고 이후로는 독립운동단체는 굉장히 그 조직의 숫자가 축소가 되게 되죠. 하지만 그러한 일개 독립운동단체로 전락해버렸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끝까지 밀고서 나가서 활동을 했었던 분들, 바로 대표적인 분 김구, 빈칸 읽겠습니다. 김구 선생과 이시영 등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번에는 국내에서 일어났었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